표정 자꾸 아른거려서 바람이 차가운 오늘 밤 집에 돌아가는 길 또 그대 생각이 나요. 늦은 이 밤 그대 괜찮다면 잠시 나와줄래요. 이 밤을 보내기엔 아쉽잖아요. 잠시라도 그댈 보고 싶은 내 맘을 이 밤을 빌려 말해요. 별거 아닌 말들이라도 그대와 함께라면 더 바랄 게 없어요. 늦은 이 밤 그대 괜찮다면 잠시 나와줄래요. 이 밤을 보내기엔 아쉽잖아요. 잠시라도 그댈 보고 싶은 내 맘을 이 밤을 빌려 말해요. 어둠만이 나의 전부였던 동안 숨이 벅차도록 달려왔잖아. Never say time's up. 경계의 끝자락 내 끝은 아니니까. 울타리 밖에 일렁이는 무언가 그 아무도 모르는 별일지 몰라. I wanna be there. I'm gonna be there. 벅찬 맘으로 이 궤도를 벗어나. Let's go. 새로운 길의 탐험가 Beyond the road. 껍질을 깨뜨려버리자. 두려움은 이제 꺼도 오로지 나를 믿어. 지금이 바로 time to fly. 두 눈앞에 그 삽도 넘어가. 한계밖에 trip 짜릿하잖아. 너있을 심장에 쉼없이 피는 꿈. 무모하대도 믿어 난. 누구도 본 적 없는 낯선 우주 속에 겁없이 뛰어들어 fall, fall. 답답한 가슴 안에 불꽃을 피워낼래. Shine and bright. 거쳐 필듯이 반짝이던 무언가 꼭 달릴수록 멀어져도 난 좋아. I'll never never give up. I'm getting better. 여정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야. Let's go. 끝이라 생각한 순간 Beyond the road. 너는 세상이 날 감싸나. 때로는 느릴 때도 가끔은 지친데도 멈추지 않고 let me fly. 두 눈앞에 그 삽도 넘어가. 한계밖에 trip 짜릿하잖아. 너있을 심장에 쉼없이 피는 꿈. 무모하대도 믿어 난. 누가 뭐래도 믿어 난. 다치고 망가져 버거워진 항해. 숨 한 번 고르고 이어가면 언제부턴가 불쑥 내 습관이 돼버린 너. 혹시나 이런 맘이 어쩌면 부담일까. 널 주저했어. 언제부턴가 점점 내 하루에 스며든 너. 아침을 깨우는 네 생각에 어느샌가
마주칠 때마다 한참을 머뭇거린 어설픈 손인사가 오늘 밤도 후회로 찾아들고 쉿기를 빌려 오늘 너에게 고백할 거야. 하루하루 보고 싶다고 괜히 어색할까 혼자 해만 태우다 수없이 연습해왔던 그 말 알잖아. 나 무뚝뚝하고 말도 없는 걸 서툰 표현이 쑥스러워서 괜히 쓰다 지울 문자만 바라보다 멋쩍은 쓴 웃음만 첫눈을 빌려 오늘은 꼭 고백할 거야. 작은 너를 품에 안고 손눈을 마주하고 너무 사랑한다고 함께 하고 싶다고. 투표 안 하시려고요? 제가 이렇게 기다리는데 투표 진짜 안 하시려고요? 제가 이렇게 기다리는데 투표 진짜 안 하시려고요? 제가 이렇게 Or I should something got me seeing stars. I fall apart. This crush is gonna crush my heart. So lush, I'm loving lying in your arms. I fall apart. 1번 This crush is 이재명 gonna crush 3표가 부족합니다. 6월 3일 꼭 투표해 주세요.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전 세계에서 산업화, 민주화 동시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다 국민의 저력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작은 위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정치인들은 편갈라 싸우더라도 그거 잘 가려보면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혼내고 영 못하면 퇴출시키고 이래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만들고 나라의 국민들 색깔, 진영, 얼굴 생김새 가지고 편가르지 말고 남녀 가지고 편가르지 말고 우리 힘을 합쳐서 다시 성장하는 나라, 기회가 균등한 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 번쩍번쩍 정말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문화 강국으로, 경제 강국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주시겠죠? 그리고 이재명은 평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맞고 살았지만 맞은 만큼 때려주겠다 이런 유치한 사람 아닙니다. 그거 때릴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의 더 많은 행복을 가능한 정책이 뭔지 연구해서 거기다가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행복한 거는 저의 작은 기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할 때 그때 저는 더 행복해요. 지금까지 정치가 자기를 지지하는 쪽을 쪽 반으로 나눠가지고 저쪽은 원수 삼고 이쪽은 우군 삼아서 이걸 기반으로 대통령 된 다음에 자기 식구만 챙기고 다른 식구 확대하고 아예 싹 제거해보려고 하는 이런 분열의 정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대통령이 아니라 반통령이죠. 반통령. 대통령은 크게 국민을 통합시키는 우두머리 아닙니까? 한쪽 편 들어서 누군가를 가해하고 뺏고 갈등을 이용해서 정치적 세력을 유지하고 이제 그런 거는 그만합시다. 진정한 통합국가, 국민 행복을 위해서 국가의 모든 권력과 예산, 역량이 제대로 투입되는 진짜 대한민국, 진정한 민주공화국 함께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더불어민주 모두 함께 민주 국민을 위한 민주 새로운 나라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함께 지킨 민주 미래를 위한 민주 희망의 비전 함께 노래해 이재명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2% 물가 관리로 우리의 삶을 지켜줘 3% 경제 성장 경제와 민생 살리고 4대 강국을 만들 미래 전략 산업 고고고 OCP 5천의 시대 이재명과 함께 더불어민주 모두 함께 민주 국민을 위한 민주 새로운 나라 더불어민주당 국민 모두가 함께 지킨 민주 미래를 위한 민주 희망의 비전 함께 노래해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2% 물가 관리로 우리의 삶을 지켜줘 3% 경제 성장 경제와 민생 살리고 4대 강국을 만들 미래 전략 산업 고고고 OCP 5천의 시대 이재명과 함께 더불어민주 모두 함께 민주 국민을 위한 민주 새로운 나라 더불어민주당 국민 모두가 함께 지킨 민주 미래를 위한 민주 희망의 비전 함께 노래해 이재명 더불어민주 모두 함께 민주 국민을 위한 민주 새로운 나라 더불어민주당 국민 모두가 함께 지킨 민주 미래를 위한 민주 희망의 비전 함께 노래해 이재명 이제부터 우리의 희망은 기호 1번 이제부터 진짜 이제부터 지금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 긴 세월 동안 되지도 않는 일로 공격당하고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음해당하고 기소당하고 증거도 없이 조작당하고 그렇게 밟히고 또 밟혔지만 결국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칼도 피하고 펜도 피하고 법도 피하고 결국은 이렇게 살아남아서 우리의 희망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 모두의 꿈, 공정한 세상, 희망 있는 세상,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세상,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으로 진정 존중받고 국가 권력과 자원, 국가의 역량이 오로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만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진짜 공화국, 진짜 대한민국 꼭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으로부터 37시간 후면 대선 투표가 시작됩니다. 정말 긴장되는데요. 진짜 대한민국을 만날 순간이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전력 질주해 보겠습니다. 주말 마지막 방송입니다. 불팟캐스터 박상혁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네. 퇴근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불팟캐스터 오윤혜고요. 오늘 저와 함께 불팟의 일요일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황희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와 거의 남매 같은 오창석 전략 자문단 부단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네. 실제로 남매 같은 사이세요? 그렇죠. 같은 옷이고 친하고 방송을 워낙 많이 했어가지고 네. 거의 이제 남매 같습니다. 오시기 전에 우리 황희 의원님 또 유세하고 오셨죠? 저는 이렇게 좀 현역 의원들 길거리 좀 구석구석 다니는 게 낫다 싶어서 저희는 유세할 때 일반 당원이라든가 일반 시민들 이분들이 좀 유세를 하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요. 예, 오늘 특히 이제 일요일이어서 뭐 종교 관련된 시설들 많이 가셨을 것 같은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뭐 분위기는 뭐 우리 지역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뭔가 좀 진영 대결에서 뭔가 좀 이제 옳고 그름 뭐 이제 이런 걸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오늘 롯데몰에 가서 잠깐 옷을 사려고 1시간 정도 있었는데 네. 정말 한 10분 넘게 사진을 찍어드린 것 같아요. 알아보시고. 네.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게 저는 뭐 국회의원도 아닌데 투표하셨죠? 내가 이러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네. 갑자기 그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데 네. 이제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뭐 대통령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저 황 의원님도 그러시고 네. 그런데 저희들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지나면 그냥 무조건 길거리에서 차가 지나가면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스스로 발견해. 자동 인사. 자동 인사하고 이게 계속 인사를 하고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지하철역이나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우리 지역 사람, 그러니까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이렇게 오는 사람이 우리 지역 사람이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아니니까 한쪽 방향으로 있는데 그렇죠. 대선이 되니까 양쪽을. 뭐 사방 천지 아무데나 그냥 전부 유권자죠, 맞죠? 예. 그러니까 횡단보도에서 네. 갑자기 계속 인사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 네. 내가 미쳤구나 이런 걸 정말 알게 됩니다. 진짜 네. 선거 끝나고도 네. 계속 횡단보도에 서서 사람들 인사하고 차에 보고 차를 인사할 때 어디를 보냐면 운전석을 보고 인사하거든요. 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켜보고 있다라는 걸 하게 아이 컨택을 위해서. 네. 그런데 선거가 끝났는데도 그걸 하고 있는 걸 보면 내가 선거에 미쳤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모든 국민들이 긴장하고 의원님들께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보통 이제 총선 끝나면 당선되신 분들 당선 인사 하시잖아요. 이번 대선도 혹시 국회의원분들께서 그렇게 하시나요? 왜냐면 지금 보니까 체력이 거의 다 끝나고 계신 느낌들. 너무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지역에 따라서 유세차 다 갖고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6월 3일 이후에 우리 민주당 의원님 분들께서 국민들에게 정말 감사의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유.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3일 뽑아놨더니 맞구나. 네. 이런 걸 조금. 근데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아직 우리는 37시간이 그럼요. 남았고 어제 갑자기 다시 윤석열이 출연했었습니다. 막판 유세에 윤석열 씨도 함께했는데요. 내란 세력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정광훈이 주도한 광화문 집회에서 윤석열의 편지
낭독되었습니다. 이건 오창호님이 네. 왜 읽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거 이동호 전 여의도 연구원 산근 부원장이 대독했다고 하는데 내용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오는 6월 3일 반드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시길 호소드린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너무 많은 시간과 희생을 치러야 하고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정상국가의 회복이 불가능할지 모른다라는 메시지를 넘겼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오 단장님이 하시니까 설득력이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또 황희 의원님께서 부탁드릴 건데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또 이상한 말을 했어요. 우리 황희 의원님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지만 사실상 출당이다. 탈당하지 않으면 당헌을 개정해 윤 전 대통령을 자동 출당시키는 조항을 신설하려 했다. 계엄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후보다. 이게 말이 되나? 그냥 출당시키면 될 텐데. 그러니까 무슨 논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네. 저는 김문수 후보가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 뒤에는 정광훈과 윤석열 그리고 오늘 황교안 씨가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방금 사퇴했어요. 와. 사퇴했어요. 이 세 명이 든든한 뒷배가 네. 김문수 후보 뒤에 있습니다. 뭐 전 각자의 움직임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김문수 후보가 사실 저는 약 올리는 거라 보거든요. 이준석 단일화 아직 열려 있다라고. 저는 약 올리는 거라 보는데 네. 황교안이 사퇴한 이유는 결국은 이준석은 단일화 해주지 않았지만 나는 김문수에게 힘을 마지막에 실어준 사람이고 복당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지 않았을까. 복당할 때가 있을까? 또 그런 또 우리가 6월 3일 이후에 복당할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김용태 위원장이 이렇게 말하면 뭐합니까? 말한 것처럼 아니 윤석열은 이렇게 지지 의사를 보내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지금 대통령 비서실의 정무수석이 저랑 2번 겨뤘던 분이세요. 네. 근데 이분이 어제 그 김용태 위원장이 저희 지역에 와가지고 유세를 했어요. 거기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지 선언하고 정무수석은 유세 현장에 나타나. 이게 황당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이제 내란 범죄자에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정무수석이라면 저는 어느 정도 내란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드네요. 네. 예. 확실한 거는 윤석열 씨와 전혀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고 정리가 안 되어 있다. 김문수의 국민의힘 이런 상태로 6월 3일까지 오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뭐 이런 정도 지금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 어제도 저희들이 긴급하게 내용들을 봤는데 그 리박스쿨이라고 네. 우리 오윤혜님은 좀 전에 무슨 박스요? 막 많이 사실 빠기 쳤거든요. 네,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저도 오늘. 맨 처음에 이게 리박스쿨이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했는데 이게 뭐 이승만과 박정희 뭐 이런 얘기라고 하죠. 리박스쿨은 이제 이승만과 박정희를 배우라 라는 뜻이고 실제로 그 두 사람의 포스터가 걸려 있는. 근데 사실은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거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단체 자체를 뭘 할 수 없는데 이 단체가 어떤 활동을 했느냐에 포인트를 좀 줘야겠죠. 네. 그런데 오늘 나왔던 새로운 소식을 보니까 여기에 대표란 분이 손효숙 대표란 분인데 네. 교육부 장관 직속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이 되었대요. 저기 지금 위촉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황 의원님도 장관 하셔서 아시지만 어떤 사람들이 정책자문위원 하는 거예요? 정책자문위원 하면은 그걸 뭐 장관하고 최소한 장관 보좌관부터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실제 보고 핸들링하고 왜냐하면 이 자문위원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장관이 정책 결정하는데 그래서 네. 직접 연결돼 있죠. 그리고 대부분 교육부라면 무슨 총장님이나 교수님이나 뭐 이런 분들 아닐까요? 특히 근데 이분이 보니까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출신이래요. 네네. 우체국인가요? 예, 그래서 이런 분이 어떻게 교육부의 정책자문위원을 하고 있는지 정말 황당한 따름이죠. 뭐 업무 분야도 맞지 않고 네. 40년 동안 우체국에서 일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2017년 은퇴했고 2019년부터 뉴라이트 교육 사업을 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네, 뉴라이트 교육 사업을 했는데 중요한 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4년 6월 13일에 위촉이 돼서 임기가 1년이에요. 아직 임기가 10일 남았습니다. 대선으로부터 10일 지날 때까지 현역이네요. 그러면. 현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교육 관련돼서 상당히 전문성이 있고 이런 오히려 신경을 더 써야 될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네. 약간 좀 불분명한 관계에 의해서 이제 선정되고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부가 굉장히 여러 부처 중 상당히 폐쇄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그게 뭐 우리 문체부나 이런 것처럼 포용적인 부처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이런 폐쇄적인데 이런 사람이 전혀 관계자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됐다라는 게 굉장히 뭐 완전히 뭐 이거는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뿐만 아니라 굉장히 극우적이고 편향된 성향을 갖고 있는 단체인 게 최근에 굉장히 이상했다고 느꼈던 게 학생 인권조례 폐지 같은 경우였거든요. 이게 바로 그 대한교조가 국민의힘에 제안했던 31개 정책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늘봄 교육을 서울시에 있는 10개 학교와 네. 관계를 맺었다고 했는데 늘봄은요 안 하는 아이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많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침투하려고 지금 시도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어제 이 리박스쿨 나가고 나서 우리 어머님들 맘카페 난리가 났거든요. 난리 나죠. 왜냐하면 이게 네. 좀 늘봄 교육을 네. 뭐 10개 학교 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리박스쿨하고 동고동락하는 관계가 이 대한교조라는 데예요. 네. 최근에 오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대한교조가 그 김문수한테 정책 제안서를 뭐 전달하는 중요한 교육 파트너, 교육 정책의 파트너로 지금 저희들이 알려져 있어서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치 편향적인 극우 뉴라이트 사관을 아이들한테 가리키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금 늘봄 다녀온 들팍 PD님 아이가 네. 독도가 일본 땅이냐고 PD님께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제 뉴스타파에 잠입 취재했었던 기자에게 늘봄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5.18은 완전히 진짜 공산 폭동이었다. 이 얘기는 보도가 된 겁니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를 자기가 5분 10분 단위로 보내줄 테니까 거기 댓글을 달라고 하고 이재명 후보님에 대해서 찌시라든지 이런 단어를 써서 아주 조속하게 악플을 달게끔 만들었고 또 단체방에는 소중한 애국 청년께는 바로 학교에 취업 가능한 늘봄 강사 자격증 교육에 무료 장학생으로 추천한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현재 10개 학교에서 현재 아직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침투를 곧 시작을 해서 저는 교육 내란이라고 보거든요, 진짜로. 그렇죠. 당연하죠. 네, 다 속간에서 잘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네. 정권이 바뀌더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됩니다. 무상교육만큼이나 굉장히 큰 일이고 이거는 엄마들도 부모님들도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을 매개로 해서 생태계를 구축을 했고 네. 그런 것처럼 또한 김문수 후보한테 이런 정책 제안을 하면서 이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반드시 지금, 네. 발본색원 해가지고 완전히 뿌리를 꼭 뽑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아이들한테까지 손을 뻗칩니까? 리박스쿨에서 박정희 대통령 그 일가도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윤석열 여기다 직접 다 연결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원치 않게. 네. 이제는 내가 찍은 이재명 코너인데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7시간 후에 저희들이 투표 시작인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밭갈입니다. 저희들이 맞습니다. 1, 2, 3 캠페인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는 3표가 부족하다는 1, 2, 3 캠페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밭갈이의 노하우를 우리 전부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과 공유하자는 취지의 내가 찍은 이재명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사연을 함께 연결했었는데요. 네. 전 남친한테 네. 밭갈이. 했던 사연이 했더니 네. 뭐 보여주신 것처럼 그 실시간으로 올라왔던 게 전 남편한테 오윤혜님 저 보셨어요? 혹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방금 봤는데 저는 이제 첫 번째 결혼이기 때문에 전 남편이 없기 때문에 못했지만 있었으면 저도 했을 것 같습니다. 포항 사는 전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거짓 아닙니다. 이렇게 밭갈이 하신 분. 아, 포항 사시는 분한테 연락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심지어 포항이잖아요. 아니, 또 저러면서 네. 또 관계가 또 좋아질 수 있고 네. 또 아이가 있으면 또 아이들 아이가 아빠 그렇죠.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좋은 대한민국 만드는 거니까. 자, 그리고 한 분은 저도 사전투표 때 부산에 전 남친에게 투표하라고 연락해 내란 종식 후보에게 찍으라고 했더니 그럴 거라고 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분들 이외에도 시댁에서 밭갈이 해보시겠다는 분, 거제에서 밭갈이를 한 번 더 힘내보겠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정말 응원합니다. 근데 어제 잠깐 그 사연을 볼 때 어려웠던 게 시댁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시댁. 그래요? 시댁 좀 어렵고 처가도 어렵고. 근데 장인장모님도 어렵고 네. 이게 생각보다 네. 여러 가지 저희들이 무슨 선물 이런 노하우 좀 얘기했는데 네, 안 돼요? 그게 안 될 것 같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대 분들도 굉장히 박정희, 박근혜님을 너무 그리워하고 막 눈물 흘렸던 분들이셨어요. 근데 제가 이 집안에 며느리를 오고 난 다음부터 10년 동안 꾸준한 금융치료, 꾸준한 금융치료. 그리고 가짜 뉴스를 다 없애고 진짜 뉴스, 네. MBC 뉴스를 계속 보게 해드리고 네. 하다 보니까 지금 저보다 더 먼저 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좋은 방법은 그분이 민주당으로 출마를 하는 거야.
자기 사이가 출마를 하거나 네. 자기 며느리가 출마를 하면 이건 어쩔 수 이것만큼 바뀔 방법은 그건 확실합니다. 확실하죠. 제가 이제 2012년에 문재인 TV라는 곳에서 아나운서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2016년에 부산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출마했죠. 민주당으로. 네. 저희 아버지가 그 전까지 다 박근혜, 박정희를 너무 좋아했는데 아들 출마하고 나서 2016년부터는 아니 확실한 방법. 확실하게 민주당 지지자가 네,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꼭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시의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출마를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박가리를 하시는 분들께 좀 부탁드려 또 보고요. 부모님들은 이게 정권이 바뀌어야 제가 잘 돼요. 그렇죠. 맞아요. 자식 네. 잘 되는 게 네. 우선이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오늘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울산에서 김미경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예, 이분이- 사진이 지금 나오는데, 예. 이분이 보니까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달려가 책에 사인을 받으면서 찍은 사진인데 사장 남청동 매일 볼 정도로 찐 팬이라고 합니다. 우리 오찬석 씨.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사연을 짧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 날 투표 안 한 분에게 1번 찍으실 거면 대신 일해주고 있겠다고 약속받고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다. 예, 제가 사는 아파트에 선거 유세단이 자주 옵니다. 국힘 쪽 유세단을 보면 차에서 이재명 로고송을 크게 틀고 창문을 살짝 내리고 지나가요 라고 이야기를 남겨줘. 전 찐이네요. 국힘 유세 쪽에서도 이재명이 들리게끔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 네. 이분이 김미경 50대 초반이라고 들었는데 방송도 챙겨보시고 주변에 정말 설득도 많이 하시고 또 네. 자영업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진짜 힘들어서 네. 전화 인터뷰를 하시다가 우셨대요. 아이고. 그렇구나. 왜냐면 네. 이분이 코로나 때 운영하던 카페를 폐업하셨다고 했어요. 네. 근데 폐업점 단골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이제 거기 이제 단골이셨는데 네. 그분들이 그렇게 국힘을 지지해달라고 설득해도 한 번도 넘어가신 적이 없는 찐 여기가 민주당원. 울산이니까 네. 거기 이제 국힘 의원들이 많았는데 전혀 넘어가지 않았던. 네. 예. 아마 혹시 김미경님이 혹시 우리 김상욱 의원을 설득한 거 아닐까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런 분들이 소중하게 모여서 또 김태선 의원 당선을 또 이끌 수 그렇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김미경님께서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좀 주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님의 공약을 좀 뽑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약이요. 지금 보니까 이 채무 조정이라든지 코로나 때 쌓여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네. 부분들 아마 오단장님 잘 아실 텐데 이런 부분들 뭐 대출을 좀 지원한다든지 또 네. 우리 지역 화폐 좀 이따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후보님께서도 실제로 이제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지역 화폐를 사용하면은 돈이 지역에 묶이게 되고 돈을 쓰지만 지역 자영업자들과 상생할 수 있다. 뭐 노벨 경제학상 받을 감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지금 일단 전 지역의 웬만한 지역 화폐들은 다 정착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좀 고민을 해줄 것이고 사실은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선거가 시작됐을 때 코로나 자영업자 대출 유예라든지 또는 소액이라든 것은 이제 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후보님께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원래 짊어지고 있었던 부담을 좀 내려놓게 만드시고 다시 한 번 더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네. 네, 김미경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어요. 문자 엄청 보냈지요. 김상욱 의원님에게. 저의 추측이 맞았네요. 맞았네요. 오라고. 예. 네.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예. 우리 김미경 님도 이렇게 코로나 때 폐업하실 정도로 어려웠는데 이 카페 하시는 많은 우리 많은 자영업자분들. 우리 잼잼인들께서 이 카페에다가 우리 후보님 책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책을 살짝 이렇게 올려놓고서 그렇게 해서 박가리를 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전략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희-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남기신 말씀이 침체가 너무 길어서 고통스럽고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다. 자영업자를 위해 지금은 이재명 모두 기억해 주시길 부탁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경기도의사 재임 시절에 이제 지역화폐 재난지원금 14일 만에 긴급 투입해서 경기도에 있는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반기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취임하시고 나면 분명히 경기 부양을 위해서 또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바로 전격 시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1호 공약이잖아요. 그렇죠. 경제를 살리는 그렇습니다. 거. 가장 네. 중요한 거죠. 경제를 살리는 거 중요한데 이제 성장. 이 성장 엔진을 만드는데 먼저 얘기하신 게 뭐냐면 회복을 먼저 하겠다. 네. 사실 건물 지을 때 토목공사 먼저 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서 얘기한 서민들 또 중산층 자영업자 이게 정말 미세한 이런 분들의
작은 고통, 큰 고통을 가리지 않고 이분들이 좀 회복하는데 아마 집중 하시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거대한 엔진 성장을 또 장착 끼워 넣어야죠. 예,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 순서인데요. 아, 네. 예,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모님이 가족들 중에서 굉장히 성향이 다르면 굉장히 또 힘들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는 이 아버님을 굉장히 좀 굉장히 좀 성향이 아주 다르신 것 같은데 이분을 설득한 아슬라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극우 유튜브만 보시는 국힘 지지자예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님을 싫어하고 제 해명은 귓등으로도 안 들으셨어요. 몇 달 전에 계엄이 벌어진 날 저는 이재명 후보의 라이브 방송을 보고 파주에서 택시를 타고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버지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이번 대선에서 국힘 후보를 뽑은 것은 국회로 간 딸을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 후보를 찍으면 딸을 구하는 일이라고요. 지금은 이재명을 찍겠다고 약속하셨고 민주당에도 가입한 상태십니다. 와, 우리 박수 한번 치죠. 박수.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거 엄청난 변화예요, 진짜. 예. 예. 자, 꼭 들어봐야 할 아스라님의 이야기 제가 직접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슬라님, 여기 불팍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우, 목소리가 아나운서 옥구슬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재명 후보님 9년째 지지자 파주에 사는 30살 아슬라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근데 왜 9년째예요? 9년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 박근혜 탄핵 집회 때 나갔었는데 그때 이재명 후보님 당시 성남시장이었죠. 그때 연설을 바로 앞에서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정치인을 지지하게 되면서 민주당 당원도 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때 나이가 몇 세셨어요? 그때가 20대 초반? 진짜 저보다는 100배 훌륭하신 분이군요. 자, 작년 12월 3일 계엄이 터졌을 때 뭘 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파주에서 가시게 된 거예요, 국회로? 제가 원래는 그냥 이렇게 글을 쓰고 있었어요. 네. 근데 친구가 카톡을 보낸 거예요. 계엄을 했다, 윤석열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말도 안 되는데 가짜뉴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그 대표님 유튜브를 틀었죠. 네, 영상에서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 이건 실제 상황이다.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 국회로 와달라. 그 영상을 보고 짐을 챙기고 그 택시 타고 가게 된 거예요. 네. 어떤 짐에 뭘 챙기셨어요? 그냥 좀 오래 있을 것 같아서 핫팩, 보드 배터리 이런 거. 이거 준비성이 엄청나신데 파주에서 택시 타고 오려면 돈도 많이 드셨겠어요. 한 5만 원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국회로 향하는 택시에서 아버지에게 유서를 썼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의 유서를 남기셨을까요? 아버지께? 아버지뿐만은 아니고 그냥 사실 우리 제가 아슬라님 다시 한 번만. 네, 좀 더 크게 선명하게. 네, 목소리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이제. 네네.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친척이랑 친구한테 사실 똑같은 내용을 남겼어요. 왜냐하면 일일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남길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어떻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 이미 뭐뭐예요. 계엄군을 막으러 국회에 왔어요. 이 메시지는 예약 메시지라 문자를 받아보셨다는 건 제가 그 자리에서 죽었거나 어디론가 끌려갔다는 뜻입니다. 만약 계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위험한 상태라면 저를 찾을 생각 절대로 하지 말고 미국에 사는 고모에게 연락해서 미국으로 가세요. 저를 잃었다는 슬픔에 매몰되지 마시고 제가 그만큼 나라와 가족, 친구를 사랑했다는 걸 부디 알아주시고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약 온다면 저를 죽인 이들이 아닌 부디 옳은 투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하고 사랑했습니다. 라고 보냈어요. 세상에 너무 감동적이고 지금 저 소름이 확 끼쳐가지고. 그러니까 목숨을 걸 생각을 하시고 내가 여기 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가신 거군요. 저는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민주화 운동에 대한 책을 읽었었어요. 하필. 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를 제가 이미 알고 있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애양 메시지를 그 다음날 저녁 7시에 도착하게끔 보낸 거죠.
정말 아슬라님이 실제 우리 사회가 계엄에서 이렇게 좀 평화롭게 이렇게 된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계엄을 항상 그전에는 겪으면 큰 지금 아슬란님이 희생이 있었죠. 걱정하고 우려하셨던 것처럼 다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네, 아슬라님 같은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구한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눈물 난다는 댓글이 진짜 많아요. 아우, 근데 저희 시민뿐만이 아니라 저희 민주당 이렇게 서로 콜라보를 한 것 같아요. 서로가 있어서 결국 나라를 구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아버님을 설득하고 밥갈이를 하신 거예요? 네, 제가 그 집에 돌아가고 나서 저녁에 아버지랑 같이 살아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아, 다녀왔다? 네, 저녁에 아빠한테 나 국회에 갔다. 국회 간 건 아세요. 그래서 계엄도 맞고 장갑차 앞에도 섰고 아이고. 아빠는 딸을 죽일 뻔한 놈을 직접 손으로 뽑게 된 거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네. 그 이후로 근데 저는 그걸로 아빠가 설득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엄 그 이후부터 거실에 나가서 그냥 오로지 아빠 한 사람을 위한 유세를 한 거죠. 거실에서 하루 종일 이재명 노래 틀고 영상 틀고 노래 따라 부르고 결성공단 매불쇼 그리고 이거 블루파크 나왔을 때 그것도 듣고 그걸 계속 했어요. 반복 하루 종일. 그러셨구나. 저는 그게 갑자기 궁금해요. 비상계엄 때 국회 가셨을 때 네네. 그때 상황이 그 군인들이 정말 좀 소극적이셨고 시민분들이 이렇게 정말 잘 막아내셨던 그 장면을 목격하셨는데 네네. 그때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근데 저는 그 당시를 생각했을 때요. 저는 군인이 그렇게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뛰어오는 어떤 군인인지 경찰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을 막으려고 시민들이 이렇게 막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 한 사람을 막으려고 했는데 저를 밀쳐서 저도 넘어지고 그랬었거든요. 아이고. 그리고 그 장갑차 앞에서 저는 사실 그렇게 처음에는 무섭진 않았어요. 그냥 얼떨떨했어요. 근데 장갑차를 보고서야 몸이 떨리고 있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예, 지금도 그 사진이 나오는데 너무 네네.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네. 그 장갑차 앞에 섰을 때요. 네. 저는 그 처음엔 너무 무서워서 발이 얼어붙어서 못 갔다가 어디서 어르신분들이 막 거기를 앞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난 젊은데 너무 부끄러워서 저도 옆에 섰더니 그 옆에 계시던 어르신분들이 저보고 제가 어려 보이셨나 봐요. 학생 안전한 곳 들어가라고. 아이고. 자기들이 맞겠다고. 웬일이야.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같이 있겠다고 같이 맞겠다고 하고 그냥 계속 옆에 있다가 네 그랬었어요. 그 실제 그때 감동이에요. 국회에는 국내에서 최정예 부대예요. 맞아요. 예, 최정예 부대 707을 중심으로 한 최정예 부대. 그건 정말 북파돼 가지고 특수 임무를 하는 그런 친구들인데 그다음에 실탄이 어마어마하게 같이 네. 가지고 나와서 광주 때도 이랬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그냥 설마 군인이 쏘겠어? 다 그런 마음이었다가 갑자기 상황이 바뀐 거거든요. 그렇군요.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아버님께서는 결국 민주당에도 가입을 하신 건가요? 네. 민주당에도 가입을 결국에는 하셨고 민주당은 네. 되셨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사전투표 있었잖아요. 예. 첫날에 가셔서 투표를 하셨어요. 이재명 대표님 후보님 뽑으셨고 그날 제가 짜장면 탕수육 시켜드려서 함께 먹었어요. 좋은 날에는 또 역시 탕수육이죠. 짜장면이 통합니다. 네. 근데 네. 그 설득하실 때 가장 큰 혹시 고비가 있었습니까? 그 처음에 아버지가 안 들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방에서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신다. 안 아이고야. 나오셨는데 근데 이게 제가 매일매일 그러니까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들으셨나 봐요. 근데 그러다가 또 제가 중간중간에 아빠한테 가서 뭐 이런저런 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설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가장 지금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가장 큰 웃음을 드리고 막 기다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빠는 요즘 아예 정치에 관한 건 안 보세요. 아니 사장 남천동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이게 정답이 있는 질문이었는데. 뉴스 공장 보시면 되죠. 그렇군요. 이제 6월 3일 본투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네. 아슬라님께서 아직 투표를 안 하신 분들에게 이재명 후보는 이런 점이 좋다. 이렇게 또 응원의 메시지를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 이재명 후보님을 9년 동안 지지하면서 느꼈던 건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 국민의 삶을 그리고 시민의 절박함을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자신의 삶처럼 받아들여요. 일체화시켜요. 그리고는 생각해요. 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이 살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하면 될까?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이 진심이 꼭 닿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중점으로 설득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네. 지금 나가고 있는 사진이 2022년도에 다스베이다에서 우리 아슬라님이 직접 찍어주신 사진이죠? 아, 맞아요. 아, 무슨 포즈신 거죠? 저 때 혹시 뭐 술방이었어요? 그걸로. 뭔가 웃긴 말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울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연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는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그러시군요. 아슬라님 다시 한번 정말 그 12월 3일에 함께 막아주셔서 나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함께 싸워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와, 지금 댓글로도 눈물이 안 멈춘다는 분들이 계시고 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내가 맞겠다. 젊은 분은 숨어라. 이것도 너무 감동이고요. 그 황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 예전에 계엄 터졌으면 다 원래 그렇게 됐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막아냈었다는 게 참 시민들의 힘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 저도 사실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저 감정이 어떤 건지 정말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네. 저도 이 계엄하면은 제가 전에 모셨던 조세영 의원이라고 있는데 네. 이분이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하게 5.16 쿠데타, 12.12 두 번 다 계엄 때 끌려갔어요. 그래서 고문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계엄하면 고문으로 바로 연결돼요. 계엄하면 이꼴 고문. 그래서 그냥 저도 당연히 정치인이니까 이거 죽게 하겠어. 근데 어디가 부러지지 않을까. 고문은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오죽하면 이준석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죽었다 캐내도 저는 상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기 위해서 안 들어왔다 뭐 이걸 떠나서 일단 무서워서 못 들어왔다고 봐요. 거기 들어왔다가 나중에 어떻게 경을 치려고 상당히 공포스러웠어요. 지금 시민분은 목숨 걸고 왔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자기 무서워서 못 들어갔다? 얼마나 자격이 없다라는 반증입니까? 국회에 없고 국회에 안 들어왔던 국회의원들 저는 싹 다 사퇴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일부러 안 들어온 시끄러 임마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 조용히 했던 사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말 국민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님께 그러니까 부모님께 문자를 예약을 하면서까지 정말 아까 그 내용은 너무 듣고 계신 분들이 다시 한번 그 12월 3일 밤을 연상케 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친구를 4시간 동안 설득한 20살의 청년도 있었고요. 아이 돌봄 선생님은 1년 내내 밭갈이한 학부모님도 계셨고 그리고 아까도 비슷한 건데요. 집에서 유세 영상을 매일 틀어둔 딸도 있고 뭐 직접 판결문을 찾아서 가면서까지 이게 진실이다 이렇게 하면서 밭갈이를 했던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지금 밭갈이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네. 다 시간이 없어서 소개는 다 못하지만 네. 지금도 그렇고 아직 저희들이 밭갈이 할 시간이 37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3일 당일까지는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자, 이분들에게 왜 이렇게 하게 되었냐 물었더니 바로 대답은 단 하나. 12월 3일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 계엄 당일 경찰이 비공식 추산한 국회 앞 시민이 약 4천 명이라고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에 해제까지 걸린 시간이 총 155분이죠. 탄핵 선고가 내려지기까지는 122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간 동안 가장 화나거나 뭉클했던 기억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차를 타고 이제 국회 앞에 도착했을 때 국회로 걸어가던 중에 헬기가 국회로 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국회 정문 앞에 도착을 했을 때는 택시에서 남자 보좌관으로 추정되는 한 남자와 내리는 윤상현 의원을 봤습니다. 실제로 모니터를 하셨군요. 제가 직접 봤고 윤상현 의원을 붙잡고 의원님 저기 정문 문 열어준답니다. 들어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들어갔죠. 근데 겁나지. 안 들어갔죠. 아, 진짜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은 시민들이 막았다라는 거짓말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근데 나경원 의원과 함께 터벅터벅 이제 당사로 걸어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신호등 사진 나중에 공개가 됐었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내란의 동조 또는 내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일부러 계엄 해제가 안 되길 바랬었던 의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 우린 선거가 끝나고 난다면 이건 정적제거나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내란으로 일한 선거에서 분명한 응당한 처벌하는 것이거든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그런 의원들이 많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확한 진실규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면은 네. 그때 계엄이 어떤 겁니까? 군인이 강탈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물리력으로. 그러면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이거를 본회의장에 모여서 이거를 계엄을 해제했어. 그러니까 이제 계엄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네. 이것은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뿐이지 얘네들이 그런다고 해제하겠어? 우리는 이걸 해제를 결의하고 네. 그냥 다 끌려 나갈 줄 알았어요. 그렇군요. 네, 당연히. 그러니까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 그렇죠. 윤석열은. 그러니까 윤상현, 이준석 이런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네. 그 의원님 말씀에 전 답이 있다고 보는 게 이준석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평가하기로 바깥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일단 거기 안에 들어가면 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갈 수가 없죠. 적이 되고 오히려 이 좀 좁은 공간에 있게 되니까 네, 한 곳에 어떻게 보면은 들어간 걸 수도 있지만 가둬진 상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안 들어갔다고 봅니다. 진짜. 저는 이제 국회에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새벽 5시까지 이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접하면서 뭘 느꼈냐면요. 아이들이 자고 있었는데 아이들의 방에 들어가서 발을 만지면서 어제와는 또 다른 내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사는 미래가 갑자기 민주주의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독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국민들에게 공포였던 밤이었는데 저 윤석열 씨는 2시간의 해프닝이었다. 누가 죽었냐? 내란 세력도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화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 집을 나서는 순간에 문을 딱 열면 바로 앞에 경찰이나 저를 체포하러 와 있을 거라고 군인이나. 생각했어요. 아, 네. 그래서 딱 아파트 문을 열면 네. 그래서 제일 제가 걱정했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15층을 살았는데 엘리베이터였어요.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문 열리면은 바로 그러니까 그게 네. 제일 걱정이에요. 왜냐면 나가면 어떻게 도망가고 뭐 국회로 담 넘어가고 이것까지는 제가 상상했는데 집 앞에서 집 앞에서 바로 사법경찰이 체포를 하고 갈까. 뭐 황 의원님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바로 그 이후로 이제 고문으로 이어지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뭐 저도 학생 운동을 했습니다만 그 장면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서부터는 조금 안심을 하고 국회로 들어왔죠. 저는 이게 국회 깜깜했잖아요. 근데 담을 넘고 본회의장 앞에까지 가다가 잡힐 줄 알았어요. 거기서 당연히. 왜냐하면 707들 다 깔려 있으니까. 맞아요. 당연히 못 들어가게 하니까. 해제 못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넘었어, 제가 담을. 근데 우리 보좌관이 이제 같이 넘으려고 하는데 내가 얘 와이프 다 잘 알아요. 얘까지 넘어와서 굳이 그냥 나만 혹시나 잡혀갈까 봐. 혹시라도 그래서 이런 일이 너는 있으면. 그냥 여기 있어라. 그러고 그 여명의 눈동자처럼 이별을. 너는 여기 있어라. 아니, 진심으로. 예, 예, 그리고 나는 가다가 잡힐 줄 알았는데 얘도 또 같이 따라 넘어들어가요. 어머나. 근데 앞에 가니까 이제 의외인 거예요. 뭐 저기 시민들이 와서 엄청나게 뭐 유튜브 촬영하고 막 이러니까 이 군인들이 경직된 거야. 그렇군요. 그 보좌관분들의 활약이 아주 컸다고 들었습니다. 그 계엄군들은 온몸으로 맞고 의자로 맞고 소화기로 맞고. 왜냐하면 의원들은 이미 본회의장 안으로 결의. 이미 들어가 있기 네. 때문에 저희들은 저만 해도 바깥 상황을 정확히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뭐 네. 헬리콥터가 온다, 군이 온다 하지 어떻게 돼 있는지 몰랐는데 우리 보좌 직원분들이 밖에서 싸우고 뭐 많이 영상에서 보셨던 의자로 것처럼 맞고, 의자로 맞고 문 저 잠그고, 화염 소화기에. 소화기 뿌리고 굉장히 혁혁한 공을 했죠. 이게 그 공포를 딱 단적으로 얘기하면 한동훈이 네. 본회의장에 들어왔잖아요. 맞아, 맞아. 네네. 본회의장 들어오면 안 되거든. 네. 근데 보통 로텐돌 들어가면 약간 로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본회의장 들어가기 거기도 철문이 가려지니까 거기가 본회의장이야. 네. 그럼 거기 있어야 되는데 회의장 안으로 들어온 거야. 사색이 돼가지고 이거는 그만큼 공포스러웠다는. 바로 잡혀갈 거를.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와.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보좌진들도 본회의장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근데 저도 그날 한동훈하고 악수를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한동훈이 좀 기특한 뜻을 하고 온 줄 알았어요. 겁이 나서 들어온 거야. 지 살라고 들어온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앞에 로비에 기다리면 되는데 회의장 안에 들어왔다는 거는 거기도 안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서웠던 거죠. 그만큼. 창문 깨고 들어오니까 네. 총 들고. 그러니까 우리 이 맞습니다. 지점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 한동훈이 겁나서 들어온 것도 기억해야 하지만 그때 본인의 정치 인생의 변곡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을 규탄하면서 맞아요. 빨리 내려오라고 하고 사퇴하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한덕수와 손잡고 나서 담화 발표했었죠. 그렇죠. 네. 거기서 나락함. 본인이 쏘아 올린 모든 것들을 날린 겁니다. 한한 담합이 있었죠. 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12월 3일 아까 우리가 지금 6개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대선이 왜 이렇게 생겨났는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의미를 짚어보면서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아슬란님 같은 우리 많은 시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조금 제가 길게 한 나눴습니다. 가지 제가 하나 또 분명하게 지금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 이거 재판 끝나봐야 내란인 거 아니냐 이러잖아요. 김문수가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이완용이 무슨 재판받고 매국노 됐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은 이게 대통령 중심제 국가는 주권자들이 반반씩 권력을 주는 거예요. 국회 반, 대통령한테 반. 그렇죠. 이건 집행하고 이건 결정해라. 이렇게 반반씩 주는 건데 이 반씩 준 권력을 어느 한쪽이 다 먹으려고 국회의원 잡고 체포 시도하고 무력화시키고 이건 내란인 거예요. 군대를 동원해서. 군대 동원해서 이거는 완전히 반역이고 네. 국민 반역이고 국가 반역이고 자기가 엎어서 다 먹으려고 한 거거든요. 네. 당연히 내란이죠. 그쵸. 그래서 내란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슬슬 뭐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김건희 그동안 정말 밝혀지지 않았던 어떤 역할을 했는지 누구랑 통화했는지 이런 것들이 뭐 비화폰이 조금씩 나가오고 네. 앞으로 정말 본격적으로 저는 6월 3일 이후에 여러 가지 진실들이 이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부인이 무슨 비하폰에 갔습니까? 전 정말 황당한 얘기였습니다. 이것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다 밝혀가지고 내란에 대한 진상 규명도 이재명 후보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네. 우리가 꼭 지켜봐야 돼요. 국민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네, 분명히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예, 그러는 사이에 정말 뜻이 있는 많은 또 보수 진영 인사들이 저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함께 또 합류도 해왔습니다. 저희 방송에도 같이 했던 누구였죠? 우리 권오을 의원님도 계시고 네. 대표적으로 윤여준 그리고 이석연, 그다음에 정규재, 뭐 조갑재, 이인기, 뭐 네. 이인기 의원님, 그 정규재, 최현수. 조갑재 선생님도 정말 결이 다른 얘기를 과거와는 다른 얘기를 맞습니다. 하고 계시거든요. 네. 정규재 주표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이기지만 상대원 시장 연설 보고 눈물 흘리시는 걸 제 방송에서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모습이다. 네. 그 이전과는. 네, 그렇게 확실히 생각합니다. 이제 보수가 정말 무너졌구나. 제대로 된 보수가 없구나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하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분 성함이 우리 조갑재 선생님. 조갑재 조갑재, 선생님 네. 의외로 균형 잡힌 시각이 있다. 비상계엄 이후로 생업 현장의 중도층이 강력한 이재명 지지자가 되었고 그들이 한국의 새로운 중심 세력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수의 여러 뭐 명망 있는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데 결국 국힘은 계속 네거티브만 아까도 뭐 댓글 얘기도 했지만 네거티브만 하고 있거든요. 네. 이재명은 범죄자다, 독재할 거다 이렇게 자꾸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결국은 이제 나락을 계속 가고 있는 거고 네. 한번 임명하려고 했다가 취소했던 사람이 그 5.16 때 참가했었던 사령관 이름 네. 기억이 안 나요. 정호영. 정호영. 예. 5.18 때. 예, 그래서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사람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 정당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다시금 깨달았을 거라 봅니다. 이미 범죄 저지르고 독재를 시도하고 독재했고 이런 사람들이 독재할 거야, 범죄 저지를 거야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먼 눈에 네. 뭐만 보이는 거죠. 웃기지도 않아요, 진짜. 네. 이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발언한 영상이 한번 준비되어 있는데요. 같이 보시죠. 정치 보복이나 아니면 권력의 남용이나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초보적 정의를 포기하면 안 되죠. 아, 그렇죠. 예를 들면 내란 사범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 그럼요. 그 책임을 물어야지. 그다음에 뭐 주가 조작 이런 거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재산을 뺏었다. 그들이 50억의 이익을 보려면요. 누군가 피해를 봐야지. 개인은 50억이 아니라 100억 이상의 손해를 보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비용이 날아가기 때문에 네. 이런 집단 범죄 이거 책임을 물어야죠. 이런 거를 정치적 상대가 저지른 범죄니까 가뿐하게 그냥 봐주. 아이, 그건 아니죠. 이거는 네. 화해가 아닙니다. 네, 네. 책임은 묻고 책임은 지고
그리고 더 이상의 그런 더 가해 이런 걸 하지 말자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봉합과 통합은 다르다. 네. 통합해야죠. 오. 그다음에 정치 보복, 정치 탄압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지만 초보적 정의를 포기하면 안 된다. 네. 저나 이제 이재명 후보님께서 같이 방송을 저도 함께 있었는데 30분만 약속되어 있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 방송에 정말 좋은 이야기가 많아서 혹시 주변에 밭갈이 할 때 필요하신 분들은 저 영상을 보여주면은 너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거티브에 우리가 이제 빠져서는 안 될 것 같고요. TV 토론만 보더라도 미래를 이야기하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밖에 없고 과거에 매몰돼서 계속 무슨 구구 아스팔트 연설하듯이 그런 과거만 이야기하고 상대를 네거티브하고 여러분들이 토론만 보더라도 어떤 후보가 진실성이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론뿐만 아니라 우리 황 의원님도 느끼실 텐데 실제 유세 동네 지역에서도 그래요. 오늘도 우리 지역에 보니까 아침 9시 됐는데 사람들 자고 늦잠 자야 되는데 막 큰 목소리로 막 계속 네거티브만 하고 유세 방송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동네 그 사람들이. 아, 유세할 때도 네거티브 합니까? 전혀 미래에 대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요? 계속 그런 얘기만 합니다. 이재명은 안 됩니다. 독재됩니다. 뭐 이런 거. 그런 유로. 그거밖에 준비가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오죽하면 안철수 의원부터 다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막 이렇게 헛소리가 나오잖아요. 안철수, 손학규 다 그럽니다. 네. 아, 참. 다 본심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 진심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순간은 우리가 원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우리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특히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민생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보도 제일 먼저 비상경제 TF 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뭐 아까 황 의원님 이런 얘기 들을 때 제일 해야 될 게 어떻게 우리가 비상경제 문제 대처해야 될까요? 실제는 뭐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민생 경제 자영업자들 우리 뭐 서민들 이분들이 거의 어떻게 보면 우리 실핏줄 같은 거거든요. 이게 사람 죽을 때 보면 이게 손끝이 까매져요. 네. 이게 벌써 이게 피가 안 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펀더멘탈은 아직은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실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회복, 네. 그 위에 단단한 회복 위에 성장이기 때문에 그 회복을 위한 것은 그야말로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 자영업자들 이 실핏줄을 먼저 살리겠다. 그리고 나서 거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동력을 장착 뭐 AI도 있고 뭐 문화도 그렇고 A, B, C, D, E, F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획된 거기 때문에 먼저 거대한 거 말고 먼저 우리 서민들, 우리 중산층들, 우리 국민들, 우리 주권자들의 민생, 삶의 현장을 먼저 점검하고 회복시키겠다가 일본 공약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장으로 가겠다는 거죠. 우리 오창석 씨 또래는 30, 40대 네네. 어떻게 느끼나요 요즘 경제 상황?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디 이제 식당을 가보면 소위 말하는 맛집에서 줄 서는 집들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원래 주변에 동네 맛집만 가더라도 뭐 줄 서서 흔히 말하는 웨이팅을 하고 가는데 요즘에 그런 게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특히 주말에. 네. 그러니까 평일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의 동선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안에 있는 구내식당을 가거나 아니면 그 건물 지하에 있는 뭐 식당을 가거나 그렇게 해서 동선이 정해져 있는데 주말에 어디 나들이를 간다거나 아니면 외식을 하러 가보면 웨이팅이 급격히 줄었다는 걸 자신들이 스스로 느끼더라고 직장인들이. 네. 그리고 반대로 하면은 자영업자분들은 이제 손님이 끊겼다는 걸 너무 피부로 세게 체감을 하고 계신 거고 그쵸. 후보님이 아까 전에 황희 의원님 말씀하셨던 내용과 동일하게 거의 말씀하셨어요. 심장은 뛰는데 손끝 발끝까지 피가 안 돌고 있는 것 같다. 맞습니다. 결국 우리 경제는 있는데 골목골목까지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돈이 돌고 있지 않다. 네. 이걸 좀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이게 내란 국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 굉장히 선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선교? 선거. 지금 선교는 이제 그러니까 선교 활동, 종교 지도자 활동. 선거는 네. 아니니까 선거를 잘하시는데 네. 지난 2024년 총선 때도 종로와 여의도를 시작을 해서 본선거 기간 전부터 예비선거 운동 기간부터 이재명 후보는 전국을 돌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 번째로 목동에 계신 황희 의원 지역구로 가셨어요. 그때 시장 방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평상시에도 시장을 계속 방문하면서 그 흔히 말하는 손끝 발끝 본인께서 표현하신 그런 골목골목의 자영업자들을 챙기고 시장 상인들에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집권하고 나시면 분명히
효능감 느낄 수 있는 경기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서민 지원 예산에 집중한다고 밝혔고 지역 화폐라든지 소비 쿠폰 도입 등을 통해서 이 실비출들을 먼저 좀 살려보자 이런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재직 시절을 보여줬어요. 뭐 주빌리은행부터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많이 보여주셨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까 조갑재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이분은 실용주의자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로서 가장 적합한 분인데 네. 이게 이념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도 오히려 사람들 그다음에 나라가 먼저가 되는 그게 이게 실용주의자들의 기본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저는 뭐 확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화폐 지금 저희가 보면은- 저 지역화폐요. 네. 계속 몇 년간 지금 예산할 때마다 저것 때문에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지역화폐가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있고 네.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너무 지역화폐 예산을 아예 죽여놓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확대하려고 해서 굉장히 싸움이 있었었는데 이제 네. 우리 이재명 후보가 되면 저런 정책들도 과감하게 펼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실비출을 잘 돌게 맞습니다. 해야죠. 네. 이런 지역 화폐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입니까? 네, 그렇죠. 예, 즉각적으로 왜냐면 그 지역에만 써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돈이 10만 원이 있으면 우리가 부산에 사는 사람도 서울에서 쓸 수 있고 강릉에도 쓸 수 있는데 이 지역 화폐는 부산 사람이면 부산에서만 쓸 수 있는 동백전 뭐 이런 네. 것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당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 코로나 때 실감했거든요. 코로나 때 나왔잖아요. 지역 화폐처럼. 재난지원금이 네. 나왔죠. 그때 정말 지역에 있는 식당, 과일 가게를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써야 되니까. 맞아요. 네. 아니 그걸 넘어서 사실 우리 선결제도 했잖아. 그렇죠. 네? 맞아요. 지역화폐 없어도 선결제를 한 판인데 네. 거기다 지역화폐 하면 얼마나 더 잘 되겠어요. 맞습니다. 이거 논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공약을 하니까 그동안 계속 추경 안 하겠다고 했던 뭐 국민의힘 또 김문수도 네. 당선되면 35조 정도 추경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너무 이제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황 의원님? 네, 뭐 할 때 안 하고 항상 본인 항상 뭐 포퓰리즘 하면서 정작 포퓰리즘은 그 본인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뭐 이제까지 할 거 보면 오히려 추경을 했으면 지금 훨씬 낫을 좋아졌을 텐데 네. 계속 그것만 반대하다가 이제야 돼서 뒷북치죠. 뒷북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저는 가장 관심 높은 게 바로 부동산 시장 관련된 정책인데요. 모든 대선에서 꼭 나왔죠. 부동산 안정화 시키겠다. 그런데 이게 결국 해봤지만 나라에서 국가에서 컨트롤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부동산 안정화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방안을 얘기했는지 소개해 주시죠. 자, 이거 읽어드리면 민주정권에서 지금까지 집값이 올랐다.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풀었다가 묶는 등 오락가락 정책으로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필요 없다. 앞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존중하고 굳이 무리해서 뭐 누르면 누를수록 가격이 더 오르는 이상현상을 유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저기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자기 대선 나가려고 네. 토지거래 허가 풀었다가 강남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네. 갑자기 다시 묶고 그러니까 조금 푼 거였다가 아예 더 많이 묶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결국 저희도 여러 가지 과오가 있고 그동안 정책을 해보면서 분명히 좀 부족한 점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저는 후보님께서 저렇게 말씀 내리는 것이 민주당에서 가져온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꾼 첫 번째 사례라고 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도 유튜브에 민주진보 진영계의 지식 유튜브라든지 시사 방송에 코로나 때 유동성이 많아져서 전 세계가 돈을 풀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민주당이 실행한 정책 중에는 정말 돌아볼 게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 발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집값이 너무 오르면 수요 중심으로 억제를 해서 이것 때문에 집값이 더 올랐다. 왜냐 수요를 억제하면은 이게 하나 남아 있으면 이게 한정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가격이 더 올라요. 네. 그래서 후보님께서 뭐라고 강남에서 유세를 했냐면 공급 중심으로 펼치겠다. 그러니까 사고 싶은 집이 있으면 더 주거 안정 개선을 위해서 공급 주도로 바꾸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남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환호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수요 중심이나 한정판을 만드는 이 정책에서 공급을 늘리겠다고 얘기한 건 참 쉽지 않은 발언인데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신뢰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민주당 정권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소폭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너무 발전하거든요. 네. 나라가 잘 살아지고
경제가 발전하는데 집값이 안 오른 거는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주거 안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려면 계속 전세살이 되면서 안정적이지 못하면 그게 가장 큰 리스크인데. 주거가 핵심이죠. 네, 주거 안정이 있어서도 이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목표이고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 등 기본주택도 250만 가구 공급, 사기 신도시 개발 등도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거권 신설하는 게 맞아요. 이제는 옛날에 보면 우리가 교육 보편적으로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의료도 보편적으로 지원하잖아요. 주거의 문제도 국민 안전, 인권, 아까 말씀하신 출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안전하고 지금 저출생 아닙니까? 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시민의 기본권인데 네, 맞습니다. 이거를 헌법에 만들면 이제 정부가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은 이 교환 가치보다는 이용 가치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또 회계 주머니도 뭔가 좀 시설을 자꾸 만드는 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만드는데 자꾸 LH가 나중에 분양해서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그거 안 팔고 계속 놔뒀으면 지금 몇백만 원 될 텐데. 그래서 이거는 이 정부의 그 회계 주머니가 항상 그 시설만 지어주고 운영비를 안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설 중심에서 운영 중심으로 좀 전환하고 그래서 이 몇 가지를 좀 전환하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이것은 100%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값의 모든 몰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집값이 안정화되면 결국 어디로 돈이 가야 되냐면 다른 투자, 자본시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5천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공약입니다. 우리 그 관련돼서 멘트 한번 우리 제가 읽을까요? 네. 정책 전문가 오창석 아니, 읽기 전문가. 제대로 된 산업 정책은 전무하다. 주가는 오르지 않았고 미국 증시로 탈출하기 바빴다. 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올가맸던 주식 시장에 코스피 5천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실현하겠다. 제가 가장 주목하는 정책입니다. 저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저의 모든 돈이 국장에 지금 다 녹아내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국장 제가 주식을 한 3, 4년 하면서 느낀 게 이 기업의 가치는 변함이 없는데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이게 미친 듯이 사라져요. 트럼프가 당선됐다, 뭐가 됐다, 계엄이 됐다 이러면서 그 주식은 갑자기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위에서 갑자기 뭐 미사일 쏘고 이러면은 네, 30%가 왔다 갔다 합니다. 코스피 5천. 실제로 기술이 한 달, 두 달 차이로 신기술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경제라는 게 외교하고 통합돼 있어요. 실제 우리 그 재외공간 외교부에 경제 파트가 신설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와 외교가 통합돼서 병합돼서 돌아가고 기술이 아주 초고속으로 진보되는 세상에서 실제 코스피 5천 이거는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지금 저점입니다, 여러분. 벌써. 저는 마이너스 80%이기 사실은 때문에. 그 예전에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께서 모기가 싫다고 FK를 안 뿌릴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농담처럼 이제 공수처 만들 때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주식시장 관련해서는 이제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이런 상법거래 개정을 통해서 준비를 민주당에서 충분히 저는 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 신뢰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우리 성장 정책을 하고 그래서 뭐 주가 조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단하자라는 엄단해야죠. 게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시장의 원리대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거든요. 주가 조작 엄단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상당한 신뢰감과 확실성을 주는 걸걸요. 맞습니다. 네, 엄청난 거고 또 이번 뭐 짧게 말씀드리면 지주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일부러 주가를 안 올리고 잡아두면서 사실상 상속세를 적게 내려고 했던 꼼수를 부리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다 잡아낼 겁니다. 그런 건 통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룰, 투명한 지배구조, 한반도 평화체제에 필요하고 일반 주주 권익을 보호하면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해서 상법 개정하는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큰 선언적인 의미거든요. 괜히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데 많은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주주에 대한 보호 없이 어떻게 국장을 살릴 수 있는지 이건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확히는 이제 정책이라기보다는 목표죠. 그렇죠, 목표입니다. 목표 지향점을 이렇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내란이 경제를 망쳐놨지 않습니까, 황 의원님? 사실은 뭐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내란이 경제를 망쳐놨습니다. 특히 네. 이제 외국의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그때 사이드카 발동이었나요? 그때 제 주식이 제일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때 피해자. 월요일에 이 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진짜 죽을 뻔. 이거 진짜 손해배상 윤석열 거기에 씨에게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인분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환율 문제예요. 아, 그렇죠. 환율이. 환율 엄청 뛰었죠. 제 후배가 그때 정말 와. 그 미국에서 이 돈을 지불해야 될 날인데 미국에 그 시간에 미국에 있었대요. 네.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여기 시간으로 12월 2일 날 지급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오늘 뭐 그냥 술 한 잔 더 하고 얘 내일 하지 해가지고 35억인가 더 냈다는 거. 와. 왜냐하면 우리 뭐 환율을 거래하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정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환율 관련되어서 그럼요. 조금이라도 관계 있는 분들은 피가 마릅니다. 당연하죠. 환율 올라가면. 물론 이제 이걸로 거꾸로의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달러를 가진 미국과의 상대에 있어서 대부분은 손해봤다고 봐야죠. 네. 아이고. 자, 민생 안정화가 급하긴 하지만 리더라면 이제 국가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리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떤지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선언했습니다.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네. 기후위기는 단순히 지구 온도 상승 문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의 전환이 매우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산업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고 또 홍수나 가뭄, 산불과 같은 기후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관련돼서 기후위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거기에 더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생각입니다. 특히 왜 신재생에너지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황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재생에너지는 실제는 기능이 두 가지가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속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이제 탄소 중립인데요. 네. 지속 가능성은 뭐냐면 기술이 엄청나게 빠르게 그러니까 도시에 보면은 에어컨을 10만 명 쓰던 사람이 갑자기 기술이 고도화되고 이게 문명이 발전하면서 100만 명 쓰게 된 거예요. 전기가 무한 에너지가 필요한 그쵸. 거예요. 이거를 값싸게 무한 리필할 수 있는 과연 에너지가 뭐냐? 재생에너지인데 마침 이 전 세계가 IRA 뭐 RE100처럼 이 기술이 완성되기 이전에 환경적 가치를 고리로 이 패권적 이 재구성을 하기 위한 질서를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실제로 그 과정에서 강대국들 중심으로 해서 이 재생에너지, 환경적 가치 이런 걸 가지고 무역 장벽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그 다음에 어떤 그 강대국들과의 그 패권적 이 경제 외교 이 부분에서 둘 다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콕 걸고 나오는 게 원전 왜 그러냐 뭐 어떻게 할 이런데 거냐, 원전 안 지을 우리가 거냐.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재생에너지 비율만 지속적으로 높이고 이게 충분히 높아졌을 때 원전을 그 다음에 처리하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도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고 이분들도 시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 진짜 그렇으면 IRA 뭐 저기 뭐야 RE100 이런데 보면은 다 원전을 다 집어넣을게요. 안 집어넣잖아요, 이 사람들. 지난번에 윤석열은 알리백을 아예 모르더니 이번에 김문수는 알리백이 그 개념조차를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가 그게 우리가 하고 싶어서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외국이 알리백 안 하면 저 교육을 안 받아주는데. 네, 교육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CF100이라고 RE100 안 하고 우리는 예, CF100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가입을 안 하네.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어느 나라도 가입을 안 하죠. 이래서 리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이 없으니까 윤석열 씨 같은 리더가. 신재생 에너지는 일자리죠. 그 일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돌아다니면서 윤석열 정권 내내 태양광의 태자도 꺼내지 마라. 실제로 여러분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태양광 사업하셨던 분들 은행 가서 대출 자체가 막혀서 힘들다라고 호소하는 인터뷰 엄청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햇빛연금을 포함해서 또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 발전 많이 한다고 했는데 6일 전에 국가가 한 건 아닙니다만 SKI ENS에서 실제로 신안군 자은도에서 풍력 발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대형 원전 한기 설비 용량이라고 하더라고요. 따져보면은 1년에 3억 107만 킬로와트시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네. 아주 쉽게 설명하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년 동안
9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앞으로 실제로 운용이 되고 이미 시작이 됐어요, 여기는. 또 기술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네, 그리고 기술력이 급속도로 발전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K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 보호도 됩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로 신재생 에너지는 앞으로 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안 하면은 전기값 대기 힘들고요. 네. 이거 안 하면 해외랑 무역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 자꾸 이 보수 진영에서 특히 국민의힘에서 아니 짜장면 먹자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면 짬뽕은 안 먹을 거냐 자꾸 이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답답한 소리 어떻게 보면 무식한 소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좀 말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네. 자, 요즘 이제 또 탄소 중립과 함께 미래 산업 중 하나가 바로 AI입니다. 아,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건.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AI 투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인공지능 관련 산업 또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국부 펀드로 투자해서 그 지분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국가가 함께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하고 그 성과물의 일부를 함께 나누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용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정말 웃겼던 게 100조 투자를 얘기하니까 그럼 100조 어디서 만들어낼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그런 게 아니라 국가, 민간 여러 다양한 부분에서 몇 년에 걸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차분히 설명하는데 너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시안적으로 100조 어디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니까 이게 아니 이거는 되죠. 100조를 샅샅이 찾아서라도 해야 될 문제가 네. 지금 R&D가 우리가 30조인데 윤석열이 25조로 한 4조 5천 5조 정도 깎아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지금 1년 그 R&D 예산이 1200조가 넘어갔어요. 아이고. 우리가 무시하는 그 중국도 800조대입니다. 와.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900조 민간 공공 다 합쳐서 하는 데서 AI만 500조 이상 투자돼요. 네. 우리 1년 예산에 맞먹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와. 그 우리가 물론 GDP 대비 R&D는 세계 뭐 2, 3위 정도 할 거예요. 20 몇 조가. 그런데 이것은 이 100조를 어디서 빡빡 긁어서라도 갖다 대야 되는 이 절대절명한 상황이거든요. 시기이고.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시비하고 뭘 얘기하면은 자기가 찾아와야지 돈을.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애플 CEO가 인터뷰했던 것 중에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80% 정도가 중국에 있는 공장을 이용하잖아요. 애플이. 그 이유가 뭐냐면 인력이 싸서가 아니라 기업 너무 친화적이라는 거예요. 중국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쟁력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있다. 그러니까는 엄청난 투자의 결과이군요. 제가 좀 좌절한 게 산업부 차관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 또 누군지 그럼 나오겠네. 근데 이분 얘기가 이게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뭐 나오고 막 이런 게 우리가 저기 사회주의 국가라서 뭔가 경제적으로 불확실하고 이래서 나온 줄 알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밀려서 나왔다는 거예요. 실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네. 중국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막 발전 속도가 상상 이상이에요. 실제로 2차 대전에 일본과 독일이 패망한 이유가 자원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 경쟁력이 미국이 앞섰기 때문에 패망한 거거든요. 네. 지금 그 부분을 중국이 앞서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더 많이 투자를 하고 그럼요. 그런 부분에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하니 네. 정말 웃긴 일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AI 투자 계획이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 네, 어떻게 그래서 해야 이재명 될지. 후보 100조를 공격하다 보니까 네. 자기들도 정확하게 예산을 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만 받다 보니까 네. 저들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들도 제대로 준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진짜. AI가 네. 이준석 후보처럼 어디다가 뭐 세 가지로 얘기하라고 어디다가 얼마 투자고 네. 어디다가 네. 얼마 어디다가 얼마 그렇게 짠다는 거 자체가 되게 무식한 얘기예요. 그렇죠. 바보 같은 얘기죠. 차라리 펀드를 200조, 300조 만들어 놓고 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R&D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정부가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다른 외국은 전부 다 연구자나 이런 사람들 바텀업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용을 정말로 제대로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네. 토론으로 이재명 후보 곤경에 빠뜨릴 그 고민만. 그 고민만 한 거죠.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전체 사이즈. 정말 대통령 될 사람이 100조 투자할 의지가 있느냐, 200조 투자할 의지가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국가의 가이드라인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자, AI 사회 시스템 자체가 이제 변화되기 때문에 이 AI 투자에 이재명 후보도 방점을 두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사회 인프라, 의료, 금융 투자, 사회 안정망, 국방의 영역까지 넓힐 거고요. 국가의 안보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넓게 보면은 그리고 기술 의존국이 되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I는 너무 빨리 이게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여기서 처지게 되면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대통령에게 투자해야 되지 아니 투자가 아니죠. 투자죠. 투표도. 투자, 네. 투자는 방식이 맞아요. 투표입니다. 맞습니다. 오윤희님 주식 올라가지. 아, 저는 무조건 투자합니다. 여러분, 민주당을 위해 투표해줘야지, 누굴 위해 투표해줘야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내 삶을 바꿔봐야겠다. 이 생각으로 6월 3일 반드시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더 우리가 투표를 더 잘해야 되겠다. 더 많이 바꿔야 되겠다. 네. 정말 많은 분들에게 아직 남은 시간 더 많이 얘기하고 전화해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 불팍 주말 방송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정말 괴롭네요. 이렇게까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이 모든 기득권과 모든 그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될 부패의 기득권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우리 집단 지성이 지성을 압도적으로 제압할 그런 투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 봅니다. 황 의원님 각오 한마디. 87년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면은 역시 기준은 민주주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국가가 그 토대 위에 엄청난 성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 6월 3일 선거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제 실제로 주권자 중심으로 네. 완전히 바뀌는 정말 대한민국의 새로운 한 획이거든요. 이제 뭐 왕권 끝난 지 한 100년 된 나라가 이제 정말 주권자 중심의 세상이 되는 건데 이 위에 또 기술 시대에 또 우리 이재명 후보 기술에 이게 투자한다고 뭐 이렇게 우리가 공약도 나오고 이랬는데 구체적인 공약도 나오고 이랬는데 얼마나 대한민국이 더 많이 성장하고 도약할지 너무나 기대되고 네.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잘 정리하고 옆에서 잘 다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올 이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주워 담고 할지 이거에 대한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 오창석 단장님도 마지막으로 네, 말씀 지금 부탁드립니다. 후보님이 동시간대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서 마지막 부산 유세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부울경 득표가 지난 대선보다는 훨씬 더 좀 높아져서 이재명 후보도 부산을 더 신경 쓸 수 있게끔 만들고 부산 시민 스스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부산에게 당당하게 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득표율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투표 동료해 주시고 저는 제 고향 부산 투표 동료를 마지막 시간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말씀하니까 오늘 이재명 후보가 부산권에 동남투자은행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논쟁만 되고 불가능한 산업은행 이전 문제가 아니라 동남투자은행이란 이런 조선이라든지 해운에 투자할 수 있는 정말 실질적으로 그래도 준비된 공약을 또 발표했거든요. 3조 원대 규모입니다. 그죠. 해수부 이전과 더불어서 이런 부산 정체성에도 맞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재명 후보는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사심입니다만 제가 언제 토크의 여왕인 우리 오윤혜님하고 같이 MC를 보고 해보겠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미래 대통령인 또 우리 오창석님하고도 자, 그런 미래는 없습니다. 근데 스타 마케팅 때문에 많이 뜨신 거 아유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영광이었습니다. 네. 지금 허당구 선생님께서 부산의 유세 현장 인파가 장난 아니다. 그렇죠. 부산과 경남권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이념도 내 아이가 내 삶 미래와 생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선택으로 욕할 수 있는 권리는 투표해야지만 욕할 수 있습니다. 한번 뽑아놓고 5년 내내 욕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쯤 다른 선택을 해보기를 그런 대선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투표는 총보다 강합니다. 투표해야 이깁니다. 투표만이 내란을 종식시킬 수가 있고 투표만이 내일의 희망,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6월 3일 꼭 투표하셔서 진짜 대한민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구호 외치면서 네. 어제도 했던 거 제가 지금은 하면 이재명으로 네. 주말 방송 대미를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유능한 선장 이재명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조탁이라 그러죠. 제가 그걸 받았는데 원래 선장은 저걸 만지는 사람이 아니죠. 항해사 유능한 항해사를 고용이가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국정이라고 하는 게 워낙 복잡하고 많아서 그걸 대통령 혼자 지가 다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더 문제지만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위임하고 역할 나눠서 각자 역할을 잘하는지 국민을 대신해서 일도 잘 시키고 방향도 잘 잡고 신상필벌 하면 또 나라가 제자리를 가지 않겠습니까? 역할을 잘 나눠야 됩니다. 훌륭한 항해사들을 저 빨간 옷 입은 사람이든 저 파란 옷 입은 사람이든 가리지 말고 잘 써서 선장이 정한 방향대로 잘 가는지를 우리 국민들과 함께 잘 지켜보고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한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그래서 이번 선거는 한 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고, 이기지 못하면 역사와 우리 후손들에게 대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하고 그들을 압도적으로 심판해야 되는 역사적인 분수령의 거사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믿어도 되겠죠? 감사합니다.